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여름 특집 파보세 포럼,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영화 감독도, 또 작가도 이분처럼 세종을 완벽하게 나타나게 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종 전문가 박현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 세종처럼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회사도 많이 어려울 때 이 책 보고 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한번 잃어버려서 또 샀는데 네. 보시겠지만 이렇게 책 표지가 네.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줄친 거 보이시죠? 네, 열심히 읽고 뭐 주위 동료들에게 많이 선물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박현모 교수님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2022년 여름에 이렇게 만나 뵙네요. 그렇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 보고서 제 느낌 한 가지로 말하면 운명. 네, 운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태종은 태종의 운명이 있었고 네. 세종은 세종의 운명이 있었고 하늘도 내게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 가지니까 되게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이 책을 쓰시면서 소회가 있으셨다면 한마디로 저한테 세종처럼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처럼이라는 네. 책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읽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행가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많이 읽고 또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났죠.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세종실록을 처음 읽고 네. 제 박사 논문이 정조니까 네. 이 정조실록을 읽으면서 매번 정조가 늘 입만 열면 하는 게 세종이죠. 네. 세종은 어떻게 집현전을 만들었지, 뭐 어떻게 그 경연을 했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부터 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존심 강하고 정말 그 정약용조차도 그냥 이 정조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네. 그런 그 최고 지식인인데 마음 먹고 있었죠. 어떻게 내가 기회만 되면 읽으리라 했는데 그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가서 처음으로 세종실록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요. 엄청 졸리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생소하고 네, 그렇죠. 지명, 관직 다 이게 생소한 계속 졸다가 이제 깨다가 졸다 깨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메모로 시작했죠. 세종실록 연표를 써서 몇 년도에 1418년도에 왕이 돼서 뭐 하시고 뭐 언제 김종서가 등용되고 이렇게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좀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150쪽 되는 손으로 쓴 세종실록 노트. 그게 너무 사실 아까워서 제가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깝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 이제 그 경복궁에서 세종실록 학교라는 걸 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그런 실록 학교를 처음 열었는데 그 60여 명이 왔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그 뭐 현직 사장님들 심지어 장관까지 당시에 이분들한테 한 3시간 동안 뭐 강의랄 것도 없어요. 그냥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죠. 예. 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발 그 박현모 교수 농담하려고 하지 마라. 유머하려고 하지 마라. 세종실록이 훨씬 재밌다. 읽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 시간 동안 잘 안내해서 읽으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회를 다 완성을 하고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바로 또 이게 앵콜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3번 읽으니까 책으로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세종실록 강의한 것을 정말 국민들한테 생중계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 풀었었기 때문에 뭐 작가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내용을 뽑아서 그 실록의 생생한 내용의 중계 그런 것 때문에 방금 그런 그 실록 내용을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책을 읽고 실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생생하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네. 보여서 저는 되게 즐거웠는데 이제 아무리 이런 배경이 없으면 네. 어려웠겠다. 왠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한 번도 안 만났지만 예수에 관해서 가장 좋은 성경을 쓴 것처럼 우리 세종께서 왠지 그 박현모 교수를 네. 그 예수의 사도 바울처럼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 정도입니다. 이 책을 보고서. 처음 듣는 그런 칭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도 없지만 어설프게 아는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한글 때문에 세종이 유명해졌지만
사실 한글 때문에 세종이 알려지지 않다는 분도 계세요. 예. 왜냐하면 한글 창제한 가면 뭐지 예. 그 한글 창제 전후 예. 또 이제 뭐 소년 시절에 예. 왕이 돼서 막 헤매는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상황이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그 우여곡절 끝에 한 일들을 다 보질 않고 예. 오로지 한글 창제 이것만 보기 때문에 세종실록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세종실록을 이제 16번을 읽으면서도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내가 동안 16번이나 샅샅이 정말 비로 쓸듯이 읽었는데 어떻게 이게 새로 있지? 아니 내가 지난번 이 내용을 못 봤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가 참 놀라워요.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보면 이게 나오고 네. 어떤 때는 저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다음에 강의 듣겠다는 분이 이제 남북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세종실록에서 뭔가 좀 단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볼 때는 그래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 관련해서 또 국제정치 관련해서 그 관점에서 세종실록을 보면 어떨까?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읽으려고 해요. 보는 사람 안목에 따라서 다 다양한 모습이 돼 있는 거 이게 참 놀라운 텍스트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드라마로 태종은 많이 만들었는데 네. 드라마적인 뭐 이벤트는 많지만 세종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다면 세종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저도 예, 그런 네, 생각이 네, 정말 네. 듭니다. 또 뭐 온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온라인 강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했죠. 예. 이제 9월 15일 날부터 하는데 격주 목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보통 3시간이 기본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2시간 안에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기업 CEO들입니다. 네. 아, 이분들이 뭐 세종한테 뭘 배우려고 하나 싶었는데 판단력인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그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듣는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얘기들이 이제 실록의 상황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얘기네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예. 저도 사실 매번 기대가 돼요. 음. 분명히 봤지만 아 이번에 뭐가 또 새롭게 나한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인데 처음 광개토대왕비를 봤을 때 느낌이에요. 정말 그 규모며 크기가 그 뒤에 산이 다 가려지잖아요. 네네. 야,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뭐 영어로는 미안하지만 그 Beyond Imagination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규모에서 놀랐는데 제가 보는 세종실록이 이번에도 그래요.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이 엄청난 방대한 텍스트와 깊은 내용들을 이번에 어떻게 내가 또 새로 먹을 수 있을까? 네. 아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한류가 있는데 저는 세종의 리더십, 또 세종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또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웅적인 풍모 이런 게 알려진다면 뭐 한류 중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만약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세종을 알았더라면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세종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종으로 직접 들어가서 세종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한마디로. 그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 세종과 정치가 세종. 인간 세종을 하면 요즘 하는 말로 이런 훈남인 것 같아요. 훈남. 하여튼 얘기를 해보고 읽어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 그렇죠. 세종실록이면 저도 성경 읽는 느낌이 들어요. 묘하게. 아, 제 아내가 그래요. 네. 그 당신 강의를 듣거나 얘기를 들으면 꼭 성경 네. 얘기가 떠오른대요. 네. 그 세종이 꼭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느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뭐 그 말씀이 오기 전에 이미 실천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노노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저는 뭐 글로벌하게 통하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금이라고 그러는데 네. 마음에 다 검은 거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움직이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보신지 모르겠어요. 우영우 변호사 그렇죠. 예. 보면 분명히 그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바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예. 심금을 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 훈남이라는 생각 언제 들었냐면 제가 대학을 옮겨서 여주대학을 가서 이제 세종 강의를 하는데 1,400명 학생한테 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여주대학은 전교생이 다 세종 리더십을 교양 필수로 하게 되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주대학교. 근데 학생들이 딱 오면 이제 대형 강의실 사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맨 뒤부터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양으로 노니까 듣긴 듣는데
뭐가 잘 준비하는 거죠. 그 친구들을 데리고 3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세종 이야기로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거든요. 너희들이 이거 잘 들으면 빨리 끝낼게. 그럼 얘들이 열심히 듣죠. 정말 세종이 어떻게 여자 노비 출산휴가 줬는지, 감옥의 죄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들은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하면 이제 손을 안 들죠. 그러면 이제 야, 지금 장학금할 절호의 기회다. 용감한 자가 학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겨우 손을 들어요. 마지못해서. 근데 얘기를 시키면 제가 아무리 강의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와서 들은 얘기 복습하는 거가 애들이 훨씬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얘도 완전히 외우는 거죠. 그리고 집중도 하고. 근데 어떤 애는 정말 저처럼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버벅대기도 하고 억지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는 좀 너 오늘 그 절반 통과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다음 주까지 친구나 뭐 가족한테 들려주고 얘기 들려주고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면 너 1점 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 물어보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들려주었냐? 그러면 들려줬대요. 누구한테? 여자친구가 들려줬죠. 주말에. 그리고 반응이 어때? 그러면 너 미쳤냐? 네가 웬 세종?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제가 한번 받아본 문자 중에서 재미있는 문자는 추석 연휴 때 이제 딸이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빠랑 같이 데이트해야겠다. 하면서 세종 얘기를 들려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딸이 보통 아빠한테 친근하게 할 때는 용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세종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학기 동안 한 15개 정도를 정말 툭 치면 나옵니다. 애들이. 세종 얘기를 달달 외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끝나고 나서 이제 간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 힘들었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야, 너는 세종도 아니잖아. 그랬대요. 세종도 그렇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다 이겨냈는데 너는 왕도 아닌 애가 못 참겠어? 그거 참아내봐. 스스로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세종 공부 잘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종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너무 많은 강의를 하게 됐죠. 이제 저희 총장님이 이러다 박현무 교수 과로사 한다. 그래서 폐과된 교수들한테 세종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세종을 가르치게 하자. 그게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한 세종 강의를 또 연수를 한 거죠. 집현전을 만들었네요. 어쨌든. 만들었죠.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폐과되고 나서 뭐 무슨 과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과 교수가 반대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육 받으라고 굉장히 상처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세종을 잘 들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감동했던 것은 뭐 세종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어가 아니고 그 작은 마음들, 감옥의 죄수, 여자 노비, 버려진 아이들을 대하는 또 그 신하들을 대하는 그런 그 겸손한 그렇죠. 이런 자세 보면서 막 그 상처 입었던 것들이 좀 치유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인간으로서 세종은 훌륭한 분이구나. 저도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훈남 세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종실록을.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 노노의 가르침도 뭐 제대로 실천한 분이고 본인 또 불교에도 깊이 귀한 면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성과 보편성을 가진 그런 불세출의 리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강점이 정말 소통인데 세종이 소통을 잘할 수 있었던. 근데 우리 뭐 계속 뭐 소통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지난 정권이나 또 뭐 현 정권이나 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 또 다른 세력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문하는데 세종의 소통은 어떻게 다른가요?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소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업 그 모든 영역에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된 것 같아요. 전 세종이 참 소통의 군주다. 그럴 때 근데 그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보면 좀 이해가 좋은데 우리 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 사마하다가 소통이란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무치게 감정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메시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절실하구나, 진정한 얘기구나 이걸 전달하는 이제 그런 대화, 네. 이게 이제 세종식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실록을 보다가 소통이란 말이 두 개로 쓰임을 알았어요. 첫 번째가 방금 그 사마하다처럼 네, 네. 말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교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인재의 소통이라는 거. 이 실록에서 그 막히 폐색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놓는 것을 소통이라고 써요. 용례에서. 보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의 소통이 아니고 인재의 소통이구나. 그러니까 말의 소통도 사실은 좋은 인재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듣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말도 원활해지고 또 말이 잘 돼야지 일이 또 잘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 일을 잘 연결하는 것이 세종이 주목했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두 차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 아무리 상대의 뜻을 알아도 그게 실천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그럼요. 국가라는 네. 게 백성의 뜻을 알아도 정책으로 나타나지면 소용이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게 네. 세종이다. 특히 당시 왕조 시대에는 뭐 사회적인 이슈를 이제 왕과 사대부가 독점하던 시기에 백성과도 이렇게 사마띠,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이런 네. 치열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적절한 인재 등용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핵심 비결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치인들 또 각 분야의 리더들이 소통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될지 네.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세종에 대한 드라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이 쓰기가 좋아서 그런지 뭐 태종이나 네. 정조, 네. 뭐 네. 영조 세종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겁먹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약간 그 뭐 예수님 드라마 만드는 거 어려운 것처럼 네. 뭐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태종, 네. 영조, 정조 어찌 됐건 이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임금들 중에 한 분인데 뭐 네. 그 다섯 손가락에 드는 네. 세종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분과 비교해서 세종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쓴 책이 태종이에요. 예. 태종 평전이라고 이제 그것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 이제 4월에 나왔습니다. 예. 올해 책이 나왔는데 부제가 호랑이를 탄 군주예요. 호랑이를 탄. 네. 실제로 그 태종 스스로가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탔으니 이미 족하다 그러면서 세종한테 이제 물려주죠. 또 굉장히 태종 스타일이 호랑이가 이제 포효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보면 탁 제압을 하고 정말 그 순식간에 그 제거하는 그런 그 어떻게 뭐 그 개인적인 성정도 그렇지만 사나운 팔자죠, 진짜.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개인으로만 보면 캐릭터로 볼 때 굉장히 호랑이 예.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조는 제가 또 정조평전도 쓴 거 아시죠? 네네. 잘 읽었습니다. 정조평전은 말 안장위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스스로도 계속 한 번도 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뭐 영어로 하면 말 안장위의 군주는 더 킹 on the horseback인데, 정말 계속 긴장하고 전투하고, 49살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래서 정조는 그런 말 안장위의 군주이고 호랑이를 탄 군주인데, 그럼 세종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세종 평전을 쓰면서 부제를 이제 붙여야 되겠어요, 지금요. 근데 세종은 어떤 태종이 했던 기반에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태종이 뭐 한양으로 도읍을 만들어 놓고 뭐 이미 이성계가 만들었지만 개경 같은 걸 다시 돌이키고 많은 부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뭐 약간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은 다양한 요소들을 활성화시켜서 마치 의사처럼 그걸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의 업적을 뛰어넘는 그런 그렇죠. 임금이죠. 네. 정조 평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세종은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우리 함께 의논하자였는데 정조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뭔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예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결국 이제 뭐 정조 죽은 다음에 많이 좀 세상이 어지러워졌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국제 정세도 그랬지만 거기서도 이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그 하나로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정조가 그 말하고 크게 후회를 했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신하들이 다들 그냥 진짜 얼음이었죠. 그냥. 그렇죠. 제2연산군 시대가 되나 보다. 네. 사도세자의 죽음에 그 당시 어떻게든 다 연루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뭐 움직이지 못, 정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들 그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정조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믿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세종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종이 영릉을, 여주를 찾아가서 세종이 그 실록 보면 재위 기간은 단 한 명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종처럼 하겠다라고 그 선언하는 그 자리가 이제 바로 여주 세종 영릉이었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마음이 이제 신하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 5년 지나야지 개혁의 비전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종은 첫 마디가 과인은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함께 의논해서 그렇죠. 누가 이조 번서가 좋고 누가 호조 번서가 좋은지를 한번 의논하자. 저는 그 참 보면 세종이 아주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늘이 낸 분 같아요. 그 일성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요. 정조는 사실은 더 어려운 시간도 어떻게 많이 겪었는데 그리고 탁월한 인구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세종을 이렇게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작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치 보복을 먼저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 귀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 뒤로도 계속 사실은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신하들이 계속 불신을 갖고 있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민주 사회지만 또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가져야 될 자세를 세종과 정조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는 근데 뭐 세종이나 정조는커녕 뭐 이렇게 연산군 좀 닮아가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여서 걱정입니다. 아까 그 세종의 즉위 첫 제1성 왕된 지 첫 번째 한 말을 방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황제의 진짜 권력은 분명히 쟤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진짜 황제의 힘이 나오는데, 세종이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한데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함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힘을, 그 지식의 힘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심이 없다면 그 뭐 군대건 신하들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허수아비 같은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죠. 날아가고 더 비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세종은 어린 나이에부터 깨달았다는 것이 정말 하늘이 낸 인물이고 또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마디로 태종과 신하들이 이제 이런 세종의 어진면, 바로 정조도 흉내내지 못하는 차원 높은 어진면, 이런 면 때문에 선택한 거죠. 정말 세종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어진 임금 이거죠. 어질다라는 말의 한자를 좀 찾아보면 우리 전 또 어질현 제 이름입니다. 현무할 때 어질현이 있고 또 그 어질양, 뭐 좋을 양이라고 하는데 양제 양현 할 때 또 뭐 이제 어질인도 있죠. 어질인. 근데 다 다르더라고 보니 용례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이고 낮은 단계가 양제, 어질 양자예요. 이건 좋을 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말할 때 적재적소에서 쓰는 거. 근데 이 현이란 것은 이게 단순하게 신하신 옆에 또우가 있고 아래가 조교패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일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재상급의 신하가 또 그러니까 인간 관계와 뭐 인사행정을 볼 수 있겠고, 조교패는 재무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과 사람 관계를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 이게 현재 그러니까 하여튼 빼어난 인재라는 뜻입니다. 빼어난 리더. 신하를 표현한다면 양이 좀 이렇게 한 단계죠. 아래. 그다음에 현. 양현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뭐 기업으로 뭐 대리급 정도 가면 양 정도이고 뭐 이사 임원급이면 현이 되는 것인데 물론 서로 간에 이제 다 조화가 되겠지만, 근데 세종을
세자로 바꾸면서 태종이 한 말이 바로 이제 어진인자라고 어지련자예요. 어지련. 그러니까 세종은 사람을 양재를 알아보고 어떤 그 사람들을 비전을 공감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임금이다. 자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은 어지현자라고 쓰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지린자가 또 있어요. 네. 사람 인변의 두위가 되는 거죠. 그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이건 사실은 딱 다산 정약용이 정의를 해놨어요.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다. 두 사람 사이다. 그래서 뭐 아버지와 자식 사이이기도 하고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어떤 여러 사이를 잘 하는 것. 군주와 신하. 군주와 신하. 백성. 그렇죠. 그런 관계를 잘 맺음. 이것은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도 하고 죄수를 생각할 때 세종이 많이 하는데 내가 재판관이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인가. 억울함이 없는 재판. 이게 바로 어진 인정이거든요. 네. 한자로 하면 뭐 이게 어지린이 최고, 네. 현이 양현이 용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게 인이고, 그 쓰임이 이제 양현 이렇게. 그렇게 볼 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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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이렇게 어지린을 네. 양현 잘 실천한. 네. 그래서 뭐 우리 교수님도 세종처럼 쓰셨지만 세종의 정치 비전은 한마디로 어짐을 베풀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취임사가 그거죠. 예. 시인 발정 네. 할 때 이제 베풀 시자, 어지린자, 일어날 발자, 정치정자. 그러니까 인을 베품으로써 상대방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그랬지만 그걸 잘 들음으로써 정치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뭐 100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듣고 신하들의 그런 비전 속에 있는 가치로운 걸 듣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 방향을 정하는 이게 시인 발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세종이 저분은 어떤 아까 첫 마디도 그렇지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전을 끌어모아서 나아가게 하는 꼭 요즘 최고의 그 리더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뭐 조국이란 분이 문재인 정권 전체가 검찰 개혁 해야 되겠다. 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니까 사실 열린 사회 또 유발 하라리도 얘기했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 문화에 있는 거라면 좀 그런 용기 있게 좀 어지럼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억울하지만 또 조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수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 뒤에 이렇게 뭐 어떤 부동산 문제도 뭐 세금으로 잡겠다 이런 뭐 어리석은 정책을 내놨을 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뭐 공론 정치가 됐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인품은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종에게 배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종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인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때 그럴 때 국민들 의견이 그러면 한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은 잘했냐 그러면 이렇게 대받아 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종실록 그 1장 1절만 봐도 맞습니다. 될 일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뭐 이합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세종한테 배울 게 뭐냐 저는 딱 한마디로 하면 세종 편에 따르면 어렵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왕하고 신하들이 정말 그 힘들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다 할 때 우리한테 아주 어려워야지 백성들이 편하고 우리가 정말 그 과로사할 만큼 혼신을 다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정치가들이 우리는 편하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을 발휘하시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쓴 책 중에 제가 정조 평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영조가 뭐 임금 제일 오래 했는데 뭐
실록에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통쾌하면 반드시 패단이 생긴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국민이 통쾌해야지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쾌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대로 된 조직은 사장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괴롭고 직원들은 자유롭고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고 그렇죠. 네. 대부분 잘못되는 곳은 직원들은 괴롭고 사장은 너무 통쾌하고 골프 치러 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통쾌함을 위해서 이제 정권이나 좀 이렇게 국민들 더 이상 희생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이 참 정말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굉장히 그 자기 아들도 죽일 만큼의 예. 큰 고통을 겪고 나서 한 말이 이제 통쾌할 쾌자 한 글자를 조심해라.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 세계에서 지금 확 끌어서 그냥 다 그냥 뭐 사도세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냥 반성하고 다 이렇게 반성문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돌아서면 또 이 후유증이 오는 거죠. 정치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깨끗한 그런 이 내 편이라든가 네 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항상 이렇게 가면 후유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고 그다음에 포용하고 끌어가는 거. 이게 이제 그 반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게요. 네. 그런 뭐 사실 인간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놈 물먹이고 친한 사람 뭐 보살피고 이런 게 보통 본능이라면 사실은 권력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미운 놈일수록 떡 하나 더 줘야 되고 또 가까운 사람이라도 거리를 둬야 되고 그게 더 그렇죠. 어려운 거니까. 세종이 제일 미워할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에요. 왕이 됐을 때 하나가 황희죠. 그렇죠. 황희는 뭐 양령에 줄 서가지고 그렇죠. 세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양령을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다 유배까지 간 사람이죠. 네. 근데 그 황희를 데려다가 18년 동안 정승을 시키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왜 그랬겠어요? 또 한 명이 이제 유정현이라고, 유정현은 그 세종의 처갓집을 박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몬 등을 자기 나해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처갓집 박살내서 하마터면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거의 뭐 어머니 없는 그렇죠. 그런 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세종께서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경들의 그 능력이 내 일을 하는데 내 백성들을 살리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통쾌하게 하려고 했으면 다 황희 날려버리고 유정현 쓸어버렸겠죠. 그렇죠. 와이프 말 듣고. 근데 그걸 이제 아까 그 정조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유소불이에요. 있을 유자 바 소자에다가 불위. 그러니까 불위하지 않는 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조도 이거 사실 반성에서 나온 말인데 마치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것처럼 그렇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거 쓸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5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것도 손댈 수 있지만 손대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될 일에다가 모든 힘을 다하고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집중해서 하는 거. 그래야지 겨우 하나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사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 하든지 하면 그냥 저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할 것처럼 지금 무소불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절제 예. 이런 부분이 저는 세종한테 첫 번째 발견된 미덕인 것 같아요. 세종이 뭐 제2기간이 뭐 5년보다는 훨씬 길었지만 그래도 저는 세종이 돌아가실 때 더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에서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근데 이 5년 짧은 기간에 비전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시간에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렇게 좀 그 현도 아니고 양급에서 해야 될 하급 관리들이 해야 될 걸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건 뭐 어느 정권이냐 이건 굉장히 시간 낭비 같고 정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건 뭐 아까 그 뭐 당태종도 위징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기용해서 명신하로 만들었던 것처럼 세종 시대에 특히 스타 신화가 많았습니다. 정말 뭐 황희 또 뭐 변계량, 허조, 맹사성. 맹사성. 그래서 뭐 근데 이분들이 또 특징이 황희는 유가, 변계량은 뭐 불가, 또 허조는 법가, 또 이제 맹사성은 도가. 이렇게 뭐 이념의 전시장이고요. 뭐 개개인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이념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용할 수 있을까? 저는 세계 역사에 이런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참 그게 재밌게 주목했던 부분인데
뭐 대표적으로 변계량 같은 경우는 독실한 부디스트였죠. 그러니까요. 자기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또 불교 헌신했던 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하고 뭐 허조는 굉장히 유가이지만 법가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유교이지만 불가하고 가장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주 또 잘 지내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황희는 유가 중에서 약간 좀 법가가 아닌 예. 포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사람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인데, 그리고 소 타고 피리 부는 예, 그 민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가적인 맹사성.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사실 명사성을 제가 보니까 태종 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태종 한번 죽을 고비 넘기기 전까지는 명사성도 아주 그 호조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칙. 근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네. 영조가 통쾌할 쾌자를 쓰면 야 지금 무슨 유교국가에서 불교야 안 돼 했을 때 그러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발휘하는 거죠. 네. 아, 변계량의 강점은 글쓰기고 호조의 관점은 인재를 보고 검증하는 거고 명사성은 음악과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강점을 들어써서 그걸 잘 발휘하면 그럼 이 사람의 약점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걸 이제 참 재밌게 보는 거가 호조의 약점은 변계량의 강점으로 보완하면 돼요. 그렇죠. 변계량의 약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맹사성이 보완하면 돼요. 또 황희가 보완하고 있어요. 강점의 연쇄순환. 이게 세종의 인재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적 신념들을 버리지 않고도 다 같이 경연이라는 그런 용광로 어떤 그 국가 일의 용광로에서 일을 다 함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경연도 가장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이 열었잖아요. 세종이. 그렇죠. 가장 빈도수가 제일 많았죠. 근데 저는 그게 참 대단한 게 경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경 같은 걸 읽으면서 네, 이제 네. 왕도 비판하고 또 왕의 잘못도 들추는 건데 이거 사실은 권력자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걸 가장 오래 했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그 민주적인 네, 심성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더 훈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경연 부분이 참 세종한테 처음에 주목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집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집현전을 만든 것은 경연을 잘하기 위함이다 라고 세종이 말을 했는데 아니 그 왜 경연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뭐 한 달에 5번 이상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이상 왕이 참석해서 젊은 언관들, 재상들이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세미나하고 거기서 일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책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근데 그동안은 뭐 많은 왕들이 경연하면 자꾸 왕을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태종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경연 좀 하지 말자. 나 아플 것 같아. 신덕에 나왔어요. 나 아플 것 같아. 경연 또 하면. 네. 그 사람은 이제 하늘이 그런 팔자로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정적 제거하고 꺼리고 신하들이 잘난 체하고 막 그런 자리를 세종은 오히려 더 열심히 야, 경연 좀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왕의 자문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미나식 의전회의에서 정책 이제 용광로로 만들어서 나중에 신하들이 좀 경륜 조금 하시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토크빌의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집단 지혜 공간이죠. 네. 뭐 예컨대 서부 개척을 할 때 그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뭐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뭐 범죄 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어느 쪽을 할까 결정할 때 통나무집에서 뭐 열띤 토론을 하고 격렬한 찬반 토론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차선 내지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열띤 토론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면서 세종이 그런 그 경연 일종의 그 조선의 로그하우스 통나무집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뭐 정책 논의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피곤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논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놓고 왕을 비판하면 그 안에서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가능했을까. 네. 태종이 아빠가 태종인데. 네. 근데 그 경연을 제가 또 요즘에 또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세종 표현하면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한대요. 좋은 생각 끝에 좋은 태도가 따라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좋은 말을 들어야지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궁궐에 있을 때 그냥 신하들 안 만나고 뭐 집현일 학사 안 만나면 누구 만나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시 만나는 거고 그렇죠. 또 뭐 궁궐 후궁들 만나고 뭐 아니면 뭐 측근 네. 간신 만나는 거죠. 그렇죠. 아부만한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아부만한 사람, 아부만한 사람만 만나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말과 정책이 뻔하죠. 그냥 그렇죠. 이번에 뭐 궁궐 어떻게 큰 걸 지을까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경연이라는 자리는 왕의 귀를 누가 사로잡느냐, 어떤 좋은 말과 정책으로 백성 생각하는 그런 그 시간을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경연이라는 하나의 그 인프라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도 흉내내기 어려운 열린 사회를 향한 그런 집념과 노력, 또 그리고 제도, 문화, 정말 이거는 각 분야의 리더들, 또 뭐 정치 지도자들, 또 세계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기자들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예. 스태핑도를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경연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정책할 때, 그러니까 원전이다. 그러면 원전의 최고 중요한 지식인이 한 명이 오고 전문가가 오는 거죠. 또 반대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최고급의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정말 그걸 생중계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뭐 산자부 장관이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 저렇구나라고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지식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비밀이 자꾸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뭐 지지도 하락 저는 금방 바뀐다고 봐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저도 뭐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가 진심으로 국민의 얘기를 듣고 언론을 존중하면 그런 태도를 한두 번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언론도 어떤 국민이 그 정치 지도자의 정책 방향이나 비전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럼요. 전반적으로는 돕고 물론 그 와중에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비판이 그냥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어야 또 건전한 미천도 있고. 근데 그런 인내를 보여준 대통령이 과연 누굴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대중 대통령이 좀 지금까지 가장 근접했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YS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언론에 대한 태도도 훌륭했고. 조금 더 이제 깊이 하나 들어가면 그 이제 노노. 저도 이제 논어를 열심히 읽는데 논어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인물이 세종입니다. 공자가 세종을 해서 썼구나. 좋은 표현입니다. 수천 년 후에 동양에서 반드시 나의 수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쓴 것 같은데 그 논어 미자편에 보면 주문공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자가 가장 존경한 분인데 이분이 아들 노공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갖추길 바라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친하다고 좋은 자리 주지 말고 나라의 리더들을 원망하게 하지 말고 오래 함께한 사람은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말고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세종은 이런 주공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강점 쓰는 데 있어서 뭐 세종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 저는 그 전에 세종만 봤을 때는 세종이 인재 쓰기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태종실록을 보니까 태종하고 세종이 인재 쓰기에서는 둘 다 최고예요. 태종은 이제 좀 신하들 잡아 죽인 거 빼고는 이제 아니 그 태종을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뭐 탁월한 군 죽은 건 분명하죠. 근데 우선 대표적으로 태종이 인재를 보고 그러니까 발탁해서 키운 인재를 근데 과학 인재 세종 때 과학 인재의 70%를 다 태종이 발탁해서 뽑은 거예요. 키운 거예요. 세종의 그 정승들 핵심 인재들 전부 다 태종이 뽑았어요. 사실 계속 아버지가 키운 사람을 계속 쓰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우선 저는 쓸만한 인물도 선발한 것도 보통 그럼요. 이건 제가 보니까 심지어 세종의 아내까지도 다 태종이 골라줬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어떻게 그렇게 인재를 잘 뽑았을까? 세종은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 복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태종에 비해서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는 못 뽑은 거죠. 자기 아내는 잘 뽑아줬는데
그래서 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네. 바라지 마라. 바로 그 대목을 정확히 태종이 말을 해요. 태종 말로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강점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잘 기르 쓰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이것도 다 원하면 그래서 인재 쓰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종도 그 말을 하죠. 똑같이. 그러니까 인유일능 사람인자 있을조자 한일자 능할능자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능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사실 저희 집에 가면 택배 하나 앞에다가 그 여주 도자기에다가 인유일능 쓰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택배 가져오신 분들이 항상 보고 가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받으러 갔더니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된대요. 내가 지금 막 힘들어서 택배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세종이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씩 능한 것을 발견하는 눈, 지도자의 그 눈이 이제 결국은 그 시대를 흥왕시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짐이죠. 그죠? 그렇죠. 그게 어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세종은 그걸 이제 아까 현과 능을 임현사능이라고 그래요. 막기림자, 어지련자 또 나왔죠. 불일사자, 우리 능할능자. 그 능은 양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이 능하고 양한 인재는 일일이 다 시켜야 돼요. 이건 저렇게 하고 언제까지 해와. 또 근데 현재는 막기림자예요. 유임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가지고 와. 의심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세종이 그 말을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결과로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거든요. 근데 이 현재는 전체를 보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간섭하고 시키면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또 반대로 능재한테 통째로 맡기면 전체를 못 보니까 그렇죠. 일을 망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 사람이 능재, 양재인가, 현재인가를 나눠서 위임하거나 시키는 이게 세종의 가장 중요한 인재 쓰기 원칙이었죠. 네. 바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잘 살려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현대 경영학에서도 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경영의 본질은 평범한 직원도 비범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종은 현대 경영학의 시조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재밌는 건 태종이 말이죠. 네, 그렇다면 네. 이숙번이나 이런 공신도 이렇게 뭐 네. 결국 이제 보내버렸는데 네. 이숙번도 뭐 장점이 많았을 텐데 네. 이게 보낸 사람들은 어찌됐건 장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권 안정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세종 얘기 중에 뭐 태종 뺄 수 없으니까 여담이지만 태종 공신의 세 가지 길 네. 그런 네. 글을 쓰면서 네. 하나가 이제 이무라는 사람 네. 이거의 그런 그 초기에 제거된 사람이 있고 네. 이숙번처럼 후반부에 네, 예. 이제 유배한 사람이 있고 하륜처럼 끝까지 네.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체 그들은 왜 초반부에 그야말로 토사구팽당하고 어떤 사람은 후반부에 유배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갔느냐. 그래서 세 사람을 가지고 이제 태종이 보는 인재 쓰기에 대한 걸 좀 한번 제가 봤는데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줄이면 그 마음의 공공함. 그러니까 나보다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공인으로서 잘 예, 살고. 예. 이제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제거된 사람들은 사사로움을 가지고 어떤 그 공신이라 이런 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제거됐어요. 근데 이숙번도 비슷한 경우인데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박은이라는 사람이 재상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만을 표현하면서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욕심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 그걸 살려서 그 강점이죠. 그거를 살려요. 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바다가 하조대인데 하준이 네. 만든 정자를 자주 갑니다. 조준하고 강릉에 강원도에 있죠. 예. 하여튼 뭐 세종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들이 배워야 될 점은 반드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리만 앉으면 뭐 부하 직원들 뭐 잘못 들춰내고 뭐 물먹이고 또 뭐 편가르고 뭐 곡 하나 주고 뭐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성과가 나지 않으면 네. 내 잘못이라는 생각, 그게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그걸 실천한 분이 이제 세종이라는 생각이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쓰기 부분인데요. 저는 요즘에 뭐 우리 뭐 청문회, 뭐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얘기 보면서 인재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구나. 옛날 뭐 서울대, 하버드 박사 이렇게 하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훌륭한 지식과 뛰어난 전문가죠. 근데 그 요즘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인재가 과연 그런 스펙 좋은 박사이고 교수들인가? 이게 지금 저는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은 마음을 통합하고 앞으로 미래를 뭐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가야 되는 전환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태종이나 세종이 과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인재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인재가 있지만 그 젊은 지식인들, 젊은 과거 응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저러한 나라의 일이 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을 인재를 쓰고 어떤 사람을 버려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종 같은 경우도 뭐 강희맹, 허조 이런 그렇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렇죠. 강희명도 그러죠. 예, 예. 최고 답안 쓰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가 그걸 고민하게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인재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없어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옛날 그냥 하버드도 나오고 뭐 서울대 교수 무슨 이런 거 하면 뭐 훌륭한 적인 줄 알고. 그래서 좀 시대착오적인 인재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서류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고 더 찾아 나서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뭐냐면 태종 시대에 나온 것인데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명관, 임명할 명자, 벼슬관자, 명관할 때는 글로써 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써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쓸 제자다가 말씀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저 사람이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떤 경륜이 있어서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시킨다. 말이 아니고 글로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 뭐 경제, 국방 그렇게 써놓으면 우선은 그 아래 공무원들이 저분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걸 대통령이 기대하는구나 인사권자가 알 수 있죠. 국민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기대한 게 오구나.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내부에서 검증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알고. 결과적으로 무슨 서울대 나오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친해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임명의 명만 있어요. 예. 무슨 장관의 임명함 주죠. 근데 임명의 사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임명의 명과 임명의 사 말씀을 같이 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인재 쓰기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 청문회도 좀 불만인 게 생각에 약점만 들추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사람이 무능해도 감춰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약점 들추다 보니까 오히려 정쟁으로 흐르고 오히려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명관할 만한 인물인지를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무슨 저 이렇게 그 선정적인 유튜브나 네. 이렇게 뭐 선정적인 그런 기사 수준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오히려 명관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청문회도 좀 이제 약점을 캐기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캐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강점을 임명권자가 알려줘야 되죠. 예. 알려주고 또 그걸 검증하고. 그렇죠. 예. 우리 교육계에서 어떤 게 필요한데 예. 저 사람은 이런 경륜이 있고 이걸 잘할 수 있으면 기대하기 때문에 임명한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점을 캐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권자의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 거예요. 임명관자의 책임하고 또 그 청문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제도적 문제가 있죠. 그 명관의 그런 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종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밤새입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앞으로 초대하겠는데 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그 되게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세종이. 저는 특히나 놀라운 게 지방 수령 임기가 30개월인데 이것도 뭐 당시에 왕만 바라봐야 되는 세상에서 지금도 뭐 지방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왕 곁에 떨어지면 이게 뭐 계속 권력에서 멀어지는데 그걸 그렇죠. 세종이 60개월로 늘리는 파격적인 네, 네. 뭐 이런 정책을 펼치고 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 고약해라는 신하가 네. 그 임금한테는 소신이 이렇게 소인이라고 네, 이런 네.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태종 같으면 바로 죽였을 것 같아요. 예, 영조도 뒤주에 가두거나 뭐 했을 텐데 세종은 그 사람을 잠깐 파직해서 다시 복직하고 뭐 네, 그런 네. 아름다운 미담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그 어떤 그런 혁신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가 이제 지방 수령 임기를 예. 배로 늘린 예, 거. 예. 사실 세종 때 백성들이 편했다면 왕이 훌륭해서 재상이 훌륭해서도 중요하지만 수령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가까이에 뭐 수령이 뛰어나고 어진 수령이 있으면 백성이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그 아주 잘한 거 하나가 인견이에요, 인견. 지방 수령을 보내면서 꼭 왕이 사정전에 경복궁 불러서 직접 만 대화를 하죠. 그렇죠. 사실 수령이면 정팔품, 종팔품 아주 낮은 거죠. 이조 판사가 그냥 임명권자가 보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세종은 반드시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경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 좀 3년 동안 흉년 들었다. 백성들이 아주 힘들다. 그러니 경이 내가 한다 생각하고 임금이 내가 못 가니까 경이 가서 정말 백성들을 잘 보살펴라. 잘 먹여라. 어진 재판이 없게 해라. 다 왕이 직접 하는 거죠. 또 갔다 오면 직접 또 만나서 그 지역이 어떠한지를 또 듣고. 그러니까 이 수령의 인견이 제일 많을 뿐더러 가장 먼저 시작한 임금이기도 해요. 세종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방 균등 발전의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뭐 회사의 그 왕은 회사의 최고 고객은 왕은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우리 물건 사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는 세종 보고 나서 그거는 좀 1단계다. 진정한 고객은 누구냐? 바로 이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죠. 회사에 있는 말단 직원이 정말 그 회사의 비전을 공감하고 정말 고객들한테 하나하나 잘하면 고객들의 감동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 얘기를 그냥 저기 하더라고 보니까 은행 국민은행 그 회장님 하는 얘기가 정확히 짚었다는 거예요. 지점장을 감동시키면 그렇죠. 지점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당연히 그 최고의 서비스를 그 고객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객은 1차 고객은 백성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고객은 숨은 고객은 똑같이 수령이 진정한 왕의 그런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백성을 받는데 그걸 이제 수령을 보내도 뭐 갈 때 한 도착해서 한 6개월 적응하고 준비하고 올 때 또 적응하면 뭐 30개월에서 거의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개월로 이제 늘리는데 신하들 다 반대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있어야지 왕의 눈앞에 자꾸 있어야지 승진도 되는데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걸 실록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안에서 멀어지면 어심도 멀어진다. 아무튼 그래서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래서 고약해가 예. 정말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죠. 고약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 근거가 있지도 않고 또 부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세종한테 이렇게 했다는 걸 봐서 고약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전하께서 이렇게 저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실로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열심히 한 것은 어진 임금 만나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하께서 제 말 안 들으시니 소인은 물러가겠습니다라고 소신이라 하지도 않고 소인은 이렇게 고약해는 아마 자기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약해가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당시의 고약해는. 네. 고약해가 이제 본인이 자기는 간언 직언하는 것을 자기의 책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있지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왕에게 막 그 하면 네. 다른 사람도 속에 있는 말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강직함은 있었던 강직함이 호조처럼. 있었죠. 호조처럼. 그렇죠. 예, 강직함이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가겠다고. 예, 예, 예. 세종이 당황해서 앉아라. 앉아서 얘기하라 할 정도의 분위기인데 근데 고약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세종이 다 파직했다가 다시 또 컴백시켜서 다시 불러서 이제 개경윤수, 네. 개경 직할시정을 하는 그런 과로사의 의사예요. 그 순직을 합니다. 충성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그렇죠. 뭐 어떤 분은 그 세종의 보복이라고 해요. 말 안 듣는 신하 들여다가 열심히 감동시켜서 과로사 시킨다. 네. 아니 그럼 뭐 괜히 귀양 보내봐야 그 네. 공기 좋은 데서 뭐 굶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는 그 일 열심히 네. 시켜야죠. 네. 세종 정말 탁월한 임금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기자들 중에도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용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막 일단 들이대고 네, 네. 그런 기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뭐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확하고 또 섬세하게 또 이렇게 비판하는 비판도 있는 거고 네. 다양성.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고약해라는 신화를 이렇게 다시 컴백시킨 네. 세종의 모습에서 네. 세종의 치세를 나타내는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멋진 장면이라는 아까 그 생각이 어렵게 하는 정치의 대표적 사례예요. 예, 예. 왕 자신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예. 그래서 좋은 말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예. 어렵게 하는 정치의 사례죠. 군주 시대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살아남고 네, 또 네. 개경이면 또 요직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뭐 2,500년 전에 그 아테네 네. 페리클레스 시대가 뭐 지금도 이제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태종 때뭐 태평성세도 이제 뭐 위징이나 방현영이나 이런 탁월한 네. 신하들이 이제 모든 말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뭐 언제나 태평성대는 이렇게 열린 사회 네. 언제든지 잘못된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런 문화를 가능하게 한 게 세종 때 이제 그런 어떤 지금도 흉내내기 어려운 민주주의 열린 토론 문화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 때 많은 그런 그 업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한번 제가 표현을 하기를 C4, J0, K21, O19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비밀 코드가 있는데요. 예, 예. 제가 만든 비밀 코드입니다. 세종 때 과학기술의 성과, 국제적 비교예요. 그러니까 세종 시대니까 1418년에서 1450년 돌아가실 때까지 제위 32년을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노벨상감의 최고 과학기술의 발명품의 숫자가 C, 차이나가 4건, C4죠. 그다음에 J는 일본은 0이에요. 0. 그다음에 K가 코리아가 21개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책에 있습니다만 일본의 도쿄대, 동경대 교수들이 쓴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조사해놔서 이렇게 해요. 조선시대 때만 세종 때 노벨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21개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47%래요. 근데 마지막에 59가 있어요. 그러니까 C4, J0, K21, O19. 59가 뭐냐면 others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을 제외한 기타 여러 나라, 유럽, 아랍, 인도를 다 합쳐가지고도 19개. 그보다 코리아 하나가 2개가 더 많은 21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K21의 비밀이다라고도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세종 때 뭐 특별하게 천재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천재적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이렇게 엄청난 국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나왔느냐.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열띠게 토론하고 그 토론 내용들을 말로 끝나지 않고 일로 연결해서 성과를 낸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에 있는 가치로운 말을 하도록 하고 그 말이 존중받아서 또 사람들이 갖다 쓰게 하는 거 바로 경연이라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고 그런 집단 지성이 나오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그 K21의 대부분이 나왔다라고 봐요. 네.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인 교수님이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주요 개선이라든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학문적인 성과라든지 지역 균등 발전을 서울대 10개를 만들기 얘기하면서 연구 중심 대학을 얘기했는데 네. 그 세종 때 세종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궁중이 연구 중심 대학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조선을 네. 연구 중심 대학 개념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네, 말씀하신 이 기호는 우리가 표로 해서 네.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네, 네, 어게인 네. K21 좋습니다. 그 노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국 중심 대학의 전통이 맞습니다. 그럼요. 네.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성계나 이방원이나 세종 모두 이제 군주학의 교과서로 이제 대학을 네. 이제 그 선택을 하고, 근데 대학의 첫머리가 이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밝은 덕을 밝히고 또 백성과 친하고 가장 선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종은 뭐 이 대학의 첫머리를 가장 뭐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보다 근접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뭐 청년 세대라든지 뭐 우리 사회 리더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대학의 첫머리와 관련해서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종한테 대학하고 대학연이 두 가지가 중요한 텍스트죠. 예. 이제 대학연의는 대학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각각의 역할의 부분들을 이제 연의 관련된 스토리, 역사적 사례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즉위하자마자부터 경연 교재로 써서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있을 제자, 밝을 명자, 명덕인데, 아니 이미 그냥 제 명덕이면 되지 왜 제 명명덕이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그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걸 발견해서 드러내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을 잘 찾아내는 것, 무슨 학습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인데 리더의 자기 학습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친민, 제친민. 뭐 백성들하고 뭐 친하다는 것은 신민이라고도 하지만 일단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아까 취임했을 때 함께 의논하자 하고 그 다음에 시인 발정, 먼저 백성들의 말을, 인재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세우겠다. 그게 바로 이제 제 친민의 출발점이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어지선. 그러니까 저는 한자에서 선자를 제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착하다, 뭐 선하다, 이게 일을 잘하는, 잘할 선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딱 그칠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잠깐 그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최상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누구일까? 이러한 정책이 누구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가장 힘없는 버려진 아이들, 감옥의 죄수, 여자 노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첫 번째가 리더의 자기 공부, 두 번째가 구성원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 그 세종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가뭄이 심했을 때 서대문 밖을 나가서 단기 필마로 농부들을 찾아가서 문어 농부라고 그랬거든요. 농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든지, 뭘 도와주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돌아왔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친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감하고 마음을 얻고,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할 때 뭐 가까이 있는 정승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소외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지어지선하는 이런 세 가지는 좀 시공을 떠나서 지금도 필요한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종을 보면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떤 뭐 이렇게 더 편하고 뭐 더 재밌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 괴롭고 더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그렇죠. 그런 자세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시켜서 하겠습니까? 네. 근데 세종이 사실은 잘한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녀의 신분을 어머니를 따르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선을 좀 폐쇄적인 사회로 만들었다 이런 뭐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사실은 세종이 뭐 어떤 그런 거의 이렇게 비판할 게 거의 없는 정말 흠결이 없는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좀 약점이나
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여자 노비, 뭐 이런 노비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하는 종모법 개정, 그 부분은 이제 그걸 30분을 얘기할 정도로 길고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따로 뭐 온라인에다가 유튜브로 이제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시정해야 되겠네요. 네. 왠지 좀 세종이 한 정책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왜곡되게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엄청 조회수는 많았으나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세종의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세종이 건강 관리 못한 거 잘못한 거죠. 또 뭐 이번에도 보니까는 마지막에 세종이 왕비가 먼저 돌아가고 신하들이 새로 왕비를 맞이하십시오 라고 할 때 맞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새 왕비를 맞이하면 자손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마치 우리 조선 후기에 영조가 새 왕비를 맞아들이니까 정조가 힘들었던 것처럼 손자가 그걸 이제 세종도 그와 비슷한 걸 고민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못했죠. 자기가 돌아가고 세종이 돌아가고 나니까 왕비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이제 문종이 왕이 되고 문종비가 없었고 단종이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할 데 없는 속에서 결국은 단종이 그 정치 홍역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세종이 좋은 의도였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그런 행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 어떤 세종을 포함해서 지도자를 평가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평가할 때 하나는 불능의 영역이 있어요. 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 세종한테 당신 왜 그 노비 없애지 안 없앴어? 노비제도 없애버리지. 근데 만약 그 당 세종이 노비제도 없애려면 세종이 한번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한. 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요구하면 사실 이거는 그건 뭐 그냥 비난이지 비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불위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 이게 이제 세종한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과 연관해서 세종 9년에 아랍 지역에 사신을 금지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 뭐 고려 때부터 사실 굉장히 그 폭넓은 그런 사신들이 오고 아랍 사신이 오면 상인이 따라오고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이들은 꼭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도성에서도 또 때가 되면 다 같이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을 오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그래요. 세종이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신하들한테 경들의 생각 어떠한가 물어보고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때는 이상하게 딱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아랍 신하들이 사신들이 조정에 인사하는 것이 중단되면서부터 상인들도 오지 않고 서양을 향한 문이 하나 닫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랍이 중간 가교 역할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사실 요즘에 보면서 조선이 놓친 중요한 잠재력 2가지가 있다. 하나가 여성의 힘이고요. 또 하나가 상업의 힘이에요. 근데 이 2가지를 태종과 세종 시대 가면서 이게 아주 그게 뭐 이제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상업의 힘 같은 경우면 고려는 개경이라는 데가 아주 국제 무역 도시였고 그렇죠. 굉장히 송상 등처럼 그렇죠. 민간 상업이 활발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한양으로 옮기면서 이제 깊숙이 들어오죠. 왜구를 막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상업은 점점 억제되고 그러는데 특히 이 아랍 지역과의 그 문을 닫음으로써 점점 조선은 이제 쇠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난, 병자호란 그 이후부터는 보면 우리 그 하멜 표류기 보다시피 딱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세종이 좀 더 그때 집단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조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 힘, 국부를 키울 수 있는 것을 놓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알려져 있지 않지만 되고 싶습니다. 유교의 그런 중화 사상의 한계였을까요? 일종의 유교 성리학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송나라가 메카이지 않습니까? 송나라는 농업 중심이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든 그 지역에 정착된 것이고 그걸 많이 받아들이다 본 성리학자들이었는데 몽골이라든가 이쪽은 전부 다 기만민족들은 상업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원나라가
이제 동서에 그 활발하게 하다가 그렇죠. 실크로드가 이제 닫히죠. 왜냐하면 원나라 순제 마지막 황제가 그곳에 물러나면서 그게 막혀버려요. 네. 그래서 실크로드 교역로가 막히고 남쪽 바다는 또 왜구가 또 이제 극성부리니까 막히다 보니까 명나라부터 우선 농업국가로 바뀌게 되고 또 조선도 그에 따라서 역시 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상업을 네. 버리게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이렇게 막 허무하게 당하고 그런 것들의 이제 그런 그 먼 원인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세종도 뭐 이제 신은 아니니까요. 그럼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오히려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친숙하게 느껴지고 뭐 위로가 됩니다. 네, 노력하고, 용기를 줘요 우리한테. 네. 그 이제 세종이 못했던 건 우리는 하자. 네, 더, 네, 네, 네. 더 이렇게 국제적인 교육도 늘리고.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저희가 열심히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세종 리더십 파보세 포럼 보신 분들은 다들 막 의욕이 생기셨을 텐데 네. 앞으로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세종실록을 내 텍스트로 네. 삼겠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그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누구나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읽어가면서 아 정말 그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세종실록을 보고 내 분야에 하나의 좀 책을 쓰고 싶다. 전 그걸 가장 추천하고 싶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근데 세종실록을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지만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이 세종실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참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말이 참고서지만 강의를 계속 참여했던 세종실록 강동 노트부터 해서 그걸 딱 10권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그 10권이 이제 딱 짧지만 첫 번째에서는 뭐, 두 번째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읽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권을 한 뭐 1000여 페이지로 1800페이지를 1000여 페이지로 10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것까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면 정말 그 행복해하는 드디어 끝났구나. 누구든지 이거 보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10권도 많다는 거예요. 얇은 책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 권으로 만들어 달래요. 베스트, 그러니까 세종정치 베스트. 그래서 다시 그걸 또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많은 분들이 보고, 와, 정말 이거 하나로도 보면 세종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뭐 20여 년간 세종 강의하고 또 책 쓰면서 만들어 놓은 집약물이 있으니까 그걸 좀 통해서 올해 2022년도에 세종에 딱 그 발을 들어놓고 내년도가 되면 내가 정말 일을 더 잘하네.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기네. 이런 회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세종 어록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세종께서 이제 하루가 늦어지면 한자로 일일지연, 하루가 연장되면 10일지연, 열흘이 늦어지고 10일지연이면 열흘이 늦어지면 10년이 늦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 싶으면 이번에 한번 세종실록 공부해야지 라고 딱 마음 먹었으면 바로 펼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이거 확 그렇죠. 일 잘하는 법, 사람 보는 특히 사람 보는 눈에서 그런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느낌을 딱 보시면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래도 세종처럼 읽고 제가 그 파보세 하면서 파보세 멤버들 친구들을 선택을 했는데 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집현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네. 사실은 세종대왕 그 기념사 앞에서 만든 건데 네, 이거 네. 좀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올려놨는데 네. 제가 온라인으로 보기 불편해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혹시 번역 예정이 있냐 했더니 영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책으로 낼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세종대왕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실록을 번역을 해주시기를 아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예. 환갑 때부터 이제 정년할 때까지 5년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종실록을 재번역. 왜냐면 제가 맨 강독하면 너무 어렵고 네네. 70년대 번역한 거라서 예. 구어에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 현대어로 안 맞는가 싶어서 네네.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뭐 환갑까지 기다리느냐. 네. 지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이렇게 박현모의 세종실록 그렇게 이야.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2권으로 예. 세종실록을 번역을 해서 나중에 여기도 딱 그 아유, 뒤에가 당연히, 예. 박현모 세종실록 예, 예. 꼽혀 저희, 있고 예, 저희 집에도 그리고 뭐 저희 MBC에도 주변에 이제 많이 선물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장 예. 따라서 10,000권 정도는 세종실록으로 다 이렇게 장식할 수 있도록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가정에 네.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어야죠. 이거 너무 멋진 예, 아 당연히 뭐 솔직히 세종만 열심히 공부해도 뭐 우리나라의 뭐 나라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의 그런 뭐 롤모델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계 역사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세종, 또 그 세종을 또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시는 박현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세종과 함께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한번 다시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